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때는 주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나 21세기는 이제 국가가 아닌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남이 결정하고 남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타율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세기에는 이 성장 지향적인 성장이 최고의 목표고 가치였어요. 모든 것이 커지고 성장하고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GNP를 늘리고 또 인구를 늘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발전의 주된 목표고 가치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성장과 함께 어떻게 이거를 잘 분배하느냐,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이제 큰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한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익숙지 않았고 그거를 나누는데 아직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아직은 잘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모든 게 획일적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 다양한 목표 이런 속에 살고 있고요. 또 효율성보다는 이제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에 우리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아주 다른 환경 변화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21세기에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제 우리가 익숙지 않은 창의와 자율과 공정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파라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이제 국가와 중앙에서 주민과 지방 주도로 가야 되고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또 냉전에서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되고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택일의 문제에서 이 두 상충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변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은 쉽지만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저절로. 그동안 익숙해 왔던 이러한 환경에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러한 세계로 간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시련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갈등과 분열과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 갈 수 없이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기존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국가, 중앙, 또 뭐 대기업, 또 지역, 뭐 성별 이렇게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아직도 100% 중에 8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이게 분배되어야 될, 소외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외면했던 지방, 뭐 중소기업, 뭐 또 뭐 특정 지역, 계층, 뭐 여성 이런 쪽은 여전히 이렇게 작은 포션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9대1, 8대2의 사회를 어떻게 뭐 5대5, 4대6 사회로 바꿔내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많은 진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간성을, 휴머니즘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는 인간을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인간 소외, 인간 상실, 또 이런 그 인간성이 상실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작은 콩도 나누어 먹고 심지어는 인간도 존중하지만 미생물, 생물도 우리가 존중해서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인간성도 상실이 되고 주체성도 상실되고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진 그런 위기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조직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의 리더십은 전부 다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코드 중심이고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고 또 상호 불신과 분열로 이루어지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합과 소통과 신뢰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또 이 도덕적 해이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글귀 중에 그 명심보감에는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명언인데요. 남을 꾸짖을 때는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나에게 관대하려면 남에게 먼저 더 관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사회를 이미 오래전에 선각자들은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 우리 사회에 큰 지금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이 가유삼성이라는 문제예요. 우선 첫째는 집안이 잘 되려면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출산율의 문제거든요. 출산율. 근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가 집안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에 가임 여성 1인당 0.98명, 한 명도 안 되는 0.98명이고 우리 대전은 더 심각해서 0.95명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대전이.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집안 문제만 아니라 지역,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인적 자원을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자꾸 이제 붕괴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성은 이제 배틀 짜는 소리, 즉 집안의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 배틀 기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배틀을 짜서 가게를
되었듯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 집안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 마지막에 이제 이게 교육입니다. 독성이라고 교육을 말해요. 집안도 잘 되려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지역도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을 잘 시켜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좋은 교육을 평생 교육을 받아서 의미 있는 삶을 또 자기의 적성을 개발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지역에 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지역 발전의 목표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지난 기간 동안의 교육은 중앙집권적, 획일적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지만 아까 얘기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은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융통성 있고 또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지금 자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교육은 한계에 이르게 됐고, 우리가 지난 기간 육성한 인재도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예요. 분권이 필요하고. 제가 충대에서 교수를 할 때 늘 강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육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거잖아요. 잘 가르친다고 하고만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상호 소통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배움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가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대한 열정을 배우는 거다. 우리가 배운 사람만이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배운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도 다 격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격을 나누는 기준은 교양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교양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 교양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용기와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지방자치를 배우는 것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생 교육 시대의 배움의 목적은 열정과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배우는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 생각하는 방법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배우는 거는 늘 새로운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이미 낡고 유용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미 고집과 독단에 빠진 자기의 생각의 틀,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배우려면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보통 자기 한 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잘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집과 아집, 독단이 되는 거죠. 지식과 정보는 너무 급변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2020년이 되면 이제 내년이죠, 벌써. 73일마다 정보량이 2배로 증가하고 2030년이 되면 현재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2%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지식과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서 또는 옛날에
자기가 배운 지식과 정보를 잘 안 버리려고 그래요. 예, 끝까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고집, 독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는 새로운 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하는 것이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자가 지지자부여 호지자여 호지자부여 낙지자다 이런 말을 했듯이 배우는 거는 즐거운 거다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배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겁게 배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수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학입니다. 권학. 배워라. 그러면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이걸 배워서 내가 꼭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배워서 어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거는 배움 자체가 즐거운 거다. 깨우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다만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처리하거나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위임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지역의 문제, 지역의 공공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다 결정해 준 거를 그냥 따라가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은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A, B, C, D 이렇게 이제 5가지, 말하자면 DNA 구조. 지방자치의 5가지 DNA 구조입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만 보면 우선 지방자치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자율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도록 하고 이런 게 다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지방의원에게 맡긴 거죠. 또 집행기관의 단체장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지역의 일을 잘 처리하도록 우리가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다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죠. 그걸 지방자치권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이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는 갖추었는데 획일적이긴 하지만 전국이 똑같은 자율적인 제도는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례나 이런 거는 다 법령에 그 안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방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도 아직은 72가 국가사무고 72가 국가사무고 28이 지방사무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가사무가 더 많아요. 지난 28년 동안에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전된 게 3, 4%밖에 안 됩니다. 양쪽으로도. 또 재정은 더 심각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80대 20이에요. 그럼 다 세입은 다 국세로 걷어가서 그 지방은 20%밖에 지방 자율성이 없는 거죠. 국가, 중앙정부, 국가라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를 말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쓰는 세출은 40%, 지방정부에서 쓰는 세출은 60%, 지방이 더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세입은 중앙정부가 다 걷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권이 아직 제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고치자, 헌법에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 지방자치법도 개정하자, 이런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법들이 지금 다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지방이양일괄법이라든지, 자치경찰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는 주민 직접 참정제도의 확대 이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자치의식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이 포인트입니다. 제도나 권한만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의식, 즉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은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서 지방의원, 단체장한테 맡겼는데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기대나 우리 요구에 맞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주인이 되려면 오너십,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자 얘기에도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부,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부인은 부인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인은 주인다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할 그런 대표자들도 주인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자치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그냥 무늬만 지방자치, 이름만 지방자치, 그리고 오히려 또 지방자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선거에 악용되고. 이제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똑바로 갖고 있으면 그 짓을 못 하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의식, 주인의식을 제대로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지방자치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낭비, 비효율, 부패 이런 것도 우리 주인의식을 안 갖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우리 일반 교육에 지방자치 선진국들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고 정당에서도 하고 또 시민단체가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는 주민들이 깨어나게 하는 거죠.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고, 토론은 어떻게 하는 거고,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거고,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요즘에 지역의 관심사는 뭐고, 지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고 에티켓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민주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민주의식 또는 자치의식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경쟁과 협력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쟁이에요. 경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경쟁 없는 사회에 살면 좋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가 대학 입시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게 경쟁이잖아요. 경쟁 없는 사회가 유토피아죠. 경쟁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경쟁은 뭐가 돼? 경쟁을 하면은 승자와 패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리고 승패가 갈리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없애려고 많은 체제들이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경쟁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자. 막스 레닌도 선거를 없애서 경쟁을 안 시키고 시장을 없애서 경쟁을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더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평등한 사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빈곤의 평등이 되고 한 번도 성공한 체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따라서 경쟁을 잘 하려면은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패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고 또 그 경쟁이 자유 경쟁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 경쟁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 이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고 정말 품위 있는 자본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은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에서 오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경쟁을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잘 사는 지역이 생기면 그 효과가 못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넘어올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그 노력을 우리는 안 하고 모든 게 저절로 될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러한 사회가 지금 자꾸 현실화되니까 이 사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 체제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를 바꿀 모델이 되는 체제는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 이상적인 우리가 모르는 체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분권입니다. 분권. 우리가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치가 잘 되려면 고난이 많이 생겨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분권이 필요한 겁니다. 분권, 권력을 나눈다. 그 권력은 결정권을 말합니다. 결정하는 권력. 따라서 중앙이 결정하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근데 지방으로 그 결정권이 넘어와도 상부층에서 다 독점을 해버리면 그거는 분권이 아니에요. 그건 지방 집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직 중앙이 다 쥐고 있어요, 결정권을. 근데 일부 지금 넘어온단 말이에요. 넘어오게끔 지금 지방이 이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넘어온 지방의 결정권이 뭐 다시 여기 지방의 단체장이나 상부층에서 독점하면은 그거는 지방 독재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결정권이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과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은 이거는 관광길이고 이건 관내. 세 번째는 관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민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자치가 되는 거지. 뭐 결정은 다 하고 주민들이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공동결정이에요. 공동결정. 우리가 주민 참여의 핵심도 공동결정에 있습니다. 코디터미네이션. 같이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같이 결정하는 건 좋은데 그 결정을 같이 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주민이 잘 무장이 돼야 되지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가서 들러리로 서가지고는 공동결정에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에서 민으로 결정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 반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냐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달라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형평성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절대로 이 능률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는 능률적이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적은 부담, 적은 세금을 내게 하고 그 대신에 많은 서비스, 질이 좋은 서비스, 빠른 서비스, 집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그게 능률적인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지방자치다. 그러니까 결코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또 경영 능력, 관리 능력, 공무원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이제 그 지방자치의 본질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것이 49년에 법을 처음 만들었고 52년에 처음 선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서울특별시도 시읍면 자치를 했어요. 시읍면. 지금은 시군자치잖아요. 근데 시읍면 자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지방자치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52년에 처음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56년과 60년 이렇게 지방자치 선거를 했습니다만 짧은 9년이에요. 짧은 9년 동안의 지방자치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지방자치는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되는 DNA가 되는 A, B, C, D, E에 충실한 제도가 아니라 자유당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61년에 중단이 되고 5.16 군사 쿠데타에 중단이 됐다가 3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91년에 부활이 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이제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8년 91년에 부활로 쳐서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됐고 95년에 자치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뽑는 민선자치제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부활로 치면은 이제 28년 기간 동안에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주인이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이 관민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관이 주인이고 민은 종의 관계예요. 계급이 낮은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짐승을 잡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자도 다른 걸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차별을 했죠. 절대로 신분이 상승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철저한 신분 사회 속에서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몽고의 침입을 6차례인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몽고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리고 70여일 동안 김윤우 장군인가 거기 장군하에서는 70일 동안 항쟁을 했습니다. 몽고에. 근데 몽고가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배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상놈의 말하자면은 그 족보를 없애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야,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면 너네들 그 계급, 그게 다 족보로 다 적혀 있거든. 장애원이라는 곳에 그게 신분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불태우겠다.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몽고에 저항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때도 그 이른바 양반이 아닌 계급들이 일본군의 침입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이렇게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런 계급사회에서는 뒤집어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임진왜란에 일본에 협조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신분사회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894년에 폐지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양반은 지주고 상놈은 소장농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계급은 폐지됐지만은 삶은 달라지지 않았죠.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더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서 더 심각한 계급사회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을 그 계급사회 타파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민관계의 엄격한 주정관계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유권자가 됐고 고객이 됐고 관민 간의 파트너가 됐고 이제는 온 언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변화다는 거죠. 우리가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 규정이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체감돼서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방자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방자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유권자의 권한을 갖게 됐고 관으로부터 통치의 대상이 아닌 만족의 대상, 고객 만족 행정이라는 이 고객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주인의식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중앙정국의 혼란과 갈등과 분열, 이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안보도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 위기도 여러 번 우리가 겪었고, 정치적인 위기도 뭐 대통령 탄핵, 자살,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정권 교체도 이루고 어렵사리 경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토대는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만일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시도지사도 임명하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서 탄핵이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단체장도 다 같이 탄핵되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도 뽑아놨고, 조금 못마땅해도 지방의원을 뽑아서 자율적인 자치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에 상관없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다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바람이 부른 뭐 자스민의 바람이다, 무슨 튤립 바람이다, 뭐 이런 그 민주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북아프리카, 동유럽 이런 나라들의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독재국가를 이루고 있던 나라들은 그 바람에 다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붕괴됐죠, 완전 체제가. 다시 회복될 기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지방까지 그대로 다 침투돼서 지방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래서 독재정부가 들어서든지, 이런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우리가 이미 겪은 바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평화적 정권 교체도 했어요. 그죠? 우리 손으로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에 평화적 정권 교체도 했죠. 이건 엄청난 정치 발전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지방자치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근데 이게 국민들은 잘 체감을 못 하죠. 지방자치는 굉장히 낭비적인 제도,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못마땅한 제도, 너무 빨리 가는 제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엄청난 두 가지의 엄청난 성과를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되느냐 하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지적한 대로 지방선거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전부 다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면서 전국이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다 개입해서 지방선거가 아닌 정당의 대리선거, 중앙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동시 지방선거를 해서 선거 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한 날 하다 보니까 또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정당 대리 선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당하고 상관없는 교육감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빨리 자율성을 찾아야 된다. 이 지역마다 좀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와 자치의식을 빨리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협력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낭비를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5개 구청이 있지만 협력을 안 해요. 저마다 다 따로 축제해야 되고 따로 그 복지관 만들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그래서 낭비가 심하다. 외국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협력하는데 우리는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협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게 교육과 치안 문제인데 이게 지방자치와는 괴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내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지방자치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도 제기했지만 그 문제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성과를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현재 지방자치의 제도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선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말씀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지방자치 이전에 권위주의적 중앙정부 또는 독재국가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결론이고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정리한 그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한 표가 이제 세계사를 바꾼다는 건데 우리가 8번 선거를 하면서도 한 표 차로 결정된 것이 13번 있었습니다. 13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 게. 그 다음에 그 동점자도 3번이나 나왔죠.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가 하는데. 그 지난 선거에 그 청양인가에서 아마 엎치락 뒤치락 법원에서 3번이 바뀌었어요. 한 표 차로 돼서 이 사람이 됐다가 또 무효가 돼서 동점이 돼서 연장자가 됐다가 다시 또 한 표 차로 뭐 떨어지고 지금 3번은 엎치락 뒤치락 아마 대법원에 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동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될 리도 없지만. 연장자? 다시 해요? 아닙니다. 국회에서 결정. 국회에서 결정. 아무튼 우리가 한 표 때문에 세계사가 바뀐 뭐 재밌는 사례인데 실제 사례랍니다. 예컨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죠. 광장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종교회의의 토론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아주 우리 여성들은 기분 나쁜 주제지만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 당시엔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대우를 못 받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여성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만일 동물이다 그랬으면 또 한동안 또 더 많은 수모를 당했겠죠. 근데 이 자료를 저도 유심히 찾아봤더니 그 투표자가 몇 명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고 좌우지간 한 표 차이로 결론이 났답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도
미국의 국어를 독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결론이 안 났는데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결정해요. 만일 독어가 됐다면 또 바뀌었을 거죠. 끝으로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히틀러가 그 총통이 될 때는 국민 직선을 했지만 그 이전에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그래서 세계사를 바꿨다는 거죠. 안 됐으면 뭐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거에서 한 표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금 8번의 선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이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그 왜곡되고 얽혀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게 될 큰 변화의 하나가 빈부격차, 지역격차 문제죠. 그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이거가 이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역적으로의 격차는. 지금 여전히 우리 수도권에서 오신 분도 여기 계셨는데 수도권이 인구도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땅 면적은 11.8%지만 인구의 절반, 49%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수도권 인구를 끌어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세종시가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수도권 인구는 안 내려오고 우리 중천권 인구만 지금 끌어다가 지금 34만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세종시 인구의 유입 인구의 62%는 충청권, 20%만 수도권에서 오고 있어요. 원래는 거꾸로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전이 제일 많이 인구가 세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유출만 매년 지금까지 8만 명이 갔어요. 그래서 대전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빨리 이 기형적인 모습에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세종시가 자꾸 자치도시,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치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외국에도 행정수도를 이전하거나 신행정 수도를 만든 나라는 전부 자치도시가 된 도시는 없어요. 전부 중앙정부 관할이고 자치권을 제약을 했지 저렇게 자치의 모델 도시로 가는 도시는 없어요. 그러면 균형 발전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문제가 지역격차의 심화 문제. 마지막 정책이었거든요. 저게. 수도를 이전한다는 건 마지막 정책입니다. 근데 그것도 약효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 아까 얘기한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제가 제일 이 충격적인 거는 물론 이제 부가 상속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위 10%, 잘 사는 사람 상위 10%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지만 못 사는 사람의 결혼 비율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뭐 여러 번 나왔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체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같다는 거예요. 8명이. 이거 엄청난 부의 편중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8명은 자수성가인데 한국의 100대 부자 84명은 상속부자라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재벌들의 갖는 부정적인 측면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외국의 대기업은 절대 상속 안 해요. 왜냐하면 상속하면 회사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절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을 안 합니다. 그저 먹고 살 정도만 넘겨주고 회사는
뭐 사회 환원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회사도 유지하고 자식들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편법, 불법을 해서 상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재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격차, 격차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고 고령화되는 거죠. 요거부터 볼까요? 인구, 우리나라 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740만 명에 이르러서 14.89%좀 돼요. 이거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컨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 이건 광역자치단체고, 이 기초자치단체는 이렇게 벌써 38%, 7%가 됐고, 여기는 이제 시읍면, 근북면은 뭐 60%가 다 65세 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마다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이 지방 소멸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지방 소멸. 지금 예컨대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 20에서 39세의 여성, 가임 여성이죠. 나누기 65세 인구 이상의 노인을 나눠서 그거를 이제 지수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 0.2가 되면 이제 아주 소멸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226개 시군구 중에서 89개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일본이 처음에 지방소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도 이 시정촌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3,300개쯤 있다가 지금은 1,700개 그리고 1,300개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고 그 다음에 고령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이 그림이 이게 65세 인구가 7%가 된 해, 14%가 된 해, 이게 20%가 된 해입니다. 근데 이 선진국은 7%에서 20%로 가는데 한 100년에서 150년쯤 걸렸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70년에 7%, 94년에 14%, 2006년에 20%를 넘어서서 지금은 37%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세계 신기록이에요. 7%에서 20%로 가는데 36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더 줄여서 10년을 더 줄여서 26년 만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20%로. 이게 사실은 축복이지만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래 살면 축복인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재앙으로 나타난다. 지역마다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이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 농촌이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이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서 복지 지출은 확대되고 이런 문제가 지방의 공통적인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6.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봉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명이 1명, 2명이 1명,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엄청난 세대 갈등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령화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방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주역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특히 이번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의지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의지를 구현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국정의 아젠다들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각은 안 보이고 청와대만 있는 거예요.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 지난 정부에 뭘 가져왔나요? 국정농단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정부의 사람만 정말 민주적이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 바뀐 채 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난 착각이라고 봅니다. 제도와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수평적 분권도 잘 안 돼 있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권, 지방자치도 안 돼 있는 거죠. 분권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이. 따라서 이 청와대, 비대한 청와대가 빨리 권력이 분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500명이라서 미국 백악관보다 5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비정규직이 생기면 비정규직도 비서관이 만들어요. 청년 문제 생기면 청년 비서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내각에서 할 일을 청와대가 다 쥐고 흔들으니까 내각이 안 움직이는 거죠. 외교부 장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이 잘 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잘 안 될 때는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예요. 자치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는 집권화된다면 그거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집권적 국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국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그 운영 방식은 투명, 공개, 소통과 협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집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단체장들이 지금 너무 여기 리더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선거를 4년마다 함으로써 이 단체장의 비전이 길어야 4년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요. 모든 지방의 목표는 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게 되는 거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멀리 봐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이 지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단체장과 집행기관은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명하게 해야 된다. 성실한 행정이 아니라 현명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민으로 넘기거나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부터 볼게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를 예를 들어서 줄여도 특권이 줄지 않으면 그 개개인이 갖는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200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수를 설령 늘리려고 하면 특권을 더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은 지금 200여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포함해서 공천권, 지방의원 뭐 단체장의 공천권,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특권, 9명의 보좌관, 또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 특권이 크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특권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을 직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외국은 국회의원의 직이 3D 업종입니다. 3D 업종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이라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다른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특권. 그래서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다 존경을 받습니다. 왜? 많은 돈 받지 않고 많은 보좌관 없이 3D 업종을 성실히 수행해 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정수 문제에 우리가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수를 뭐 대폭 줄여라. 대폭 줄이면 더 무서워집니다. 대통령을 100명, 200명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특권만 줄이면 국회의원이 500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봉사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방의회가 문제예요. 지방의회가 국민들이 정말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고, 그 거들먹거리고, 뭐 권위의식에 빠져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공무원들이 아주 잘 모십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위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많은 지방의원을 만났지만 한 명도 이 지방의원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못하겠다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그렇게 즐겁고 아주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뭔가 힘들 텐데,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텐데, 전부 아주 멋쟁이가 되고, 뭐 아주 근사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방의회는 빨리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야 돼요. 지방의회가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줘도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세금을 많이 절약해 주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집행부를 많이 견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전부 다 뭐 이상한 것들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 역할을 안 하면서 뭐 보좌관 달라, 뭐 의정비 올려달라, 뭐 이런 것만 지금 요 해외 연수 뭐 때문에 맨날 또 의장단 선출할 때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만 우리 비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저는 걱정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이러한 능력 있는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대학교 우리 학생들도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몇 년씩 공부해야 들똥말똥해요, 공무원이. 그 우수한 자질의 학생들을, 졸업생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는 엉뚱한 지금 전시행정에 뭐 이런 거 해서 저 무슨 PPT나 잘 만들고 뭐 발표나 잘하고 뭐 홍보나 잘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상 받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집행 기능을 해야 되는 보호, 원호, 규제, 봉사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 PPT 자료 잘 만들어서 발표하고, 홍보 잘하고, 뭐 이상한 7S, 3S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근사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상 받으려고 상 받는 거에 주력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발탁하고 승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말 여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또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고, 또 이 지역의 예산을 잘 아껴서 쓰는 감축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전문 인으로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언론도 중요하죠. 지역 언론도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게 지역 언론입니다. 지방자치가 잘 돼야 지역 언론이 살아나요. 지방자치가 잘 되면 중앙에 관심이 없어지죠.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지역, 내 삶, 나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아지죠. 근데 우리는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에 부정적입니다. 왜? 지방자치가 잘 되면 지방 언론이 살아나니까 중앙 언론이 시장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를 원래 싫어합니다. 국회의원, 중앙 공무원, 중앙 언론, 이 세 기관은 지방자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뺏기니까. 기득권을 뺏기니까. 그런데 지역 언론이 그런지도 모르고 중앙 언론의 부정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기사와 평가를 그대로 다 베끼고 있죠. 그래서 지역 언론이 이제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기사를 쓰는 건 좋은데, 지방자치를 어디까지나 아끼고 가꾸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써야지 지방자치를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언론의 태도와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지역 언론인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못 모르고 베껴 쓰면 안 되고, 본인이 자치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이슈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여론의 수렴자이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고 지역 문화의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쟁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유권자도 되고 고객도 되고 파트너도 됐지만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납세자 의식입니다. 납세자 의식.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납세자 의식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고 평가하고, 잘못되면은 시정 조치하고 또 반환도 시키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외국이 지방자치가 개선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만큼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세 저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어로 No, we won't pay anymore, 이 6개의 단어가 이 지방정부를 개혁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만 믿고 단체장만 믿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쟁취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분권이라는 거는 권한을 나누는 건데,
절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쟁취를 해서 뺏어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중앙정부가 이제는 지방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지방자치 해야지. 우리가 했던 결정권과 권한을 이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고 막 투쟁을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넘겨준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앉아서 해주겠지.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권한을 넘겨주겠지. 절대로 안. 중앙정부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지방이 아직 능력이 안 됐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주겠다. 이 논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자치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납세자 의식. 그래서 이 납세자 의식을 가지고 저항을 해서 형편없이 낭비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안 내겠다. 이러한 조세 저항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먹고 우리가 써먹으라고 제가 종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자치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피션트, 능률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또 굿가버먼트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수단이고 그거를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굿 소사이티를 만들고 좋은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개인이 개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게 인간다운 주체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율적으로 산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근데 사람들은 책임은 안 짓고 그냥 권리만 갖고 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면 주인다운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빨리 성숙시키고 빨리 높여서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리 주인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봐서 반드시 우리가 헤쳐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노력이 쭉 필요하고 또 각 주역들의 그러한 그 역할과 책임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라서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